6장 꿈꾸는 책들의 도시. 브흐하임의 내부에서 풍겨나오는 지독한 곰팡내에 익숙해진 자라면, 어디를 가든 난무하는 책먼지들이 일으키는 알레르기성 재채기 발작을 먼저 견뎌낸 자라면, 그리고 수천 개의 굴뚝에서 뿜어나오는 눈을 따갑게 하는 매연 때문에 쏟아지던 눈물이 서서히 멈출 때면, 그때야 비로소 도시 안에 있는 무수한 경이로운 것들을 쳐다보고 놀라게 된다. 브흐하임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고서점의 수만 해도 무려 5,000개가 넘었으며, 대충 짐작하기로는 완전히 합법적이지 않은 소규모 서점들도 수천여 개가 되었다. 그런 데서는 책 외에도 알코올이 든 음료, 담배, 향료, 그리고 마약류의 약초도 팔았다. 그런 것들을 즐기면 독서열이나 집중력이 향상된다고들 했다. 온갖 형태의 인쇄물들을 작은 바퀴가 달린 서가나 작은 차에 담거나 아니면 등에 매는 자루나 손수레에 담아서 끌고 다니며 싸게 파는 상인들의 숫자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또한 600개가 넘는 출판사들과 55개나 되는 인쇄소, 10여 개의 종이공장이 있었고, 나팔자와 인쇄용 검정 잉크의 생산량에 주력하는 공장들의 수도 끊임없이 늘어났다. 수천 가지가 넘는 장서표를 파는 서점들이 있었으며, 책 받침대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석공들이 있는가 하면 독서대와 서가들로 가득 찬 가구점들이 있었다. 독서용 안경과 돋보기를 만들어 파는 안경점들도 있었고, 거리 모퉁이마다 찻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보통 하루 24시간 벽난로에 불을 피워놓고 시인들의 작품 낭독회가 열렸다. 나는 브흐하임에 수없이 많은 소방서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소방서들은 모두가 번쩍번쩍할 정도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 정문에는 커다란 경고의 종이가 매달려 있었고, 마차들이 고삐에 매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 마차들의 트레일러에는 구리로 만든 물탱크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이미 그 도시에는 5번이나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 도시와 도시 안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소실되었다. 그래서 브흐하임은 차무니아에서도 가장 화재 위험이 큰 도시로 간주되고 있었다. 도시의 거리에 끊임없이 격렬한 바람이 불어와서 계절에 따라 어떤 때는 선선하고 어떤 때는 차갑거나 얼음 같은 냉기가 감돌았지만 따뜻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늘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쾌적하게 들어앉아서 물론 많은 독서를 즐겼다. 계속 가열되어 타오르는 난로에서 뿜어나오는 작은 불똥들은 그 근처에 있는 불에 타기 쉬운 아주 오래된 책들로 튕겨갔으므로 무언가 불에 타는 일들은 늘 지속되었고, 이는 언제든 새로운 화재를 불러올 수 있었다. 나는 곧장 그 도시의 가장 좋은 서점으로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대형 서적들 속을 마구 헤집고 다니고 싶은 충동을 억제해야만 했다. 만일 그랬다가는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사실 나는 어디든 숙소를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한동안 눈에 불을 켠 채 특히 기댈 만한 질량품들을 갖춘 서점들을 기억해두려고 애쓰며 쇼윈도를 지나쳐갔다. 여기에는 바로 꿈꾸는 책들이 있었다. 그 도시에는 고서적들을 그렇게 불렀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장사꾼들의 눈에는 제대로 살아있는 것들도 그렇다고 제대로 죽은 것들도 아니었고, 그 중간인 잠에 빠져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 책들은 사실상 과거에 존재했다가 이제는 소멸을 앞두고 있으며, 그래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브흐하임의 모든 책서가들과 상자들, 지하실들, 지하 무덤들 속에는 그렇게 졸고 있는 책들이 100만 권, 아니 수백만 권에 달했다. 오직 무언가를 찾는 수집가의 손에 의해 어떤 책이 발견되어 그 책장이 넘겨질 때만, 그것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들고 나갈 때에만 그 책은 새로이 잠에서 깨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책들이 꿈꾸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부흐하임 어딘가에는 칼리반 시코락스가 쓴 털양말을 신은 호랑이가 있었다. 초반본이었다. 또 어딘가에는 아드라스테아 지노파가 쓴 면도를 한 혀가 있었다. 바로 엘리우 비펠이 쓴 유명한 사파들을 곁들인 책들이었다. 또 요들러 반 힌네가 쓴 유머가 가득한 전설적인 여행 안내서, 삶은 신선한 돼지고기 속의 생지 호텔이 흠잡을 데 없는 상태로 진열되어 있었다. 또 팔리자된 홍코가 지은 눈송이라 불리는 마을도 있었는데 그것은 글을 쓰던 어느 중범죄자가 집필한 자서전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그는 그 책을 아이젠슈타트시의 어느 지하 감옥에서 쓰고 피로 서명을 했다. 삶은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 라는 PHT 파르체볼의 절망적인 아포리즘과 격언들을 모은 책들도 있었다. 그것은 박쥐 가죽으로 장정되어 있었다. 판 가이스터 바너의 개미들의 북도 있었는데 그것은 거울에 비춰 읽을 수 있도록 왼손으로 쓴 바로 그 전설적인 판본이었다. 또 조디악 글로켄슐라이가 쓴 투명한 손님도 있었다. 함포 행크의 실험적 소설 오직 어젯만 짖는 개 등 그야말로 단첼로트 대부가 내 앞에서 열을 올려 찬사를 늘어놓은 후로 내가 그토록 읽고 싶어 꿈꿔왔던 책들만 진열되어 있었다. 서점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킁킁거리며 내 코를 꾹 누르면서 마치 술 취한 주정뱅이처럼 쇼 윈도의 유리를 만지면서 지나갔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달팽이 걸음으로 아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다져먹고 눈앞에 보이는 책들의 제목을 일일이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부흐하임 전체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받아들여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나는 나무들로 가득 찬 숲을 본 적도 없었으며 또 순전히 책들로만 가득 찬 도시에 가본 적도 없었다. 기껏해야 이따금 일시적인 포위 공격을 당할 때만 오르내리곤 하던 린트브름 요새에서 안락하고 꿈속에 젖은 시인 생활을 즐겼을 뿐이다. 그러던 내가 부흐하임의 거리들을 싸돌아다니다가 마치 우박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인상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림들, 색채들, 광경들, 소음들, 그리고 냄새들.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나를 흥분시켰다. 갖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차무니아인들은 각자 낯선 얼굴들을 하고 있었다. 내가 살던 요새에는 늘 똑같이 낯익은 얼굴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인들만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낯설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실 나는 린트브름 요새에 사는 주민 한두 명과도 우연히 만났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면서 몇 마디 내용 없는 말을 주고받은 다음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주고받고 다시 헤어졌다. 그런 식의 만남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자주 갖게 되는데 그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특히 외지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자기 동양인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계속 돌아다니자. 계속해서 미지의 것을 탐구하러. 어디를 가나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작가들이 길에서 목정 터져라 자기 작품들을 선전하고 있었다. 혹시 어떤 출판업자나 엄청나게 돈 많은 후원자가 지나가다가 자기들한테 관심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나는 눈에 띄게 영양 상태가 좋은 몇몇 보행자들이 길에 서 있는 시인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관찰했다. 이 뚱뚱한 야생돼지 같은 자들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몇 마디 메모를 적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비심 많은 후원자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문학 에이전트들이었다. 그 자들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작가들에게 접근해 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도록 억지로 종용한 다음 그들을 마치 대필 작가들처럼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마침내는
작가들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독창적인 아이디어까지 다 짜내버리는 그런 작자들이었다. 이것은 단첼로트 대부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였다. 나티 프토프족은 관리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눈을 부릅뜨고 순찰을 돌면서 나티 프토프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불법 상인들이 있는지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타나는 곳에서 급히 책을 자루나 수레에 쓸어 담고 자리에 뜨는 자들이 있었다. 살아있는 신문들, 다시 말해 신문기사 조각들을 전통 방식으로 발라서 붙인 종이옷을 뒤집어 쓴 발빠른 난쟁이들, 여기저기 길을 누비고 돌아다니면서 문학계에서 나온 최신 삼류 가십들을 선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푼돈을 받으면 그들이 걸친 종이옷 위에 쓰여있는 기사들을 자세하게 읽어주었다. 들으셨어요? 물리아트 포코겐이 그의 단편소설 레몬드럼을 대단한 값을 받고 메리슨 출판사에 팔아 치워버렸대요. 정말 믿기 어렵군. 오그덴이 쓴 장편소설 얇은 반죽 속의 펠리컨에 대한 출판사가 원고 심사를 반년 더 늦춰줬대요. 이거야말로 전대미문의 기사입니다. 판토파 스팸이 쓴 소설 진실을 마시는 자의 마지막 장은 우울리 프르델의 소설 나무와 강기에서 뺏긴 거랍니다. 책 사냥꾼들은 이 고서점에서 저 고서점으로 한급히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포획한 물건들을 현금화하거나 새로운 주문들을 받아내려고 벼르고 있었다. 바로 책 사냥꾼들이다. 그런 자들은 손에 들고 있는 갱도용 램프나 햇바리 햇불, 방어하기 좋게 가죽으로 만든 옷, 가부 부속품들, 쇠사슬로 짠 긴 셔츠를 걸친 모습과 도끼나 휘어진 검, 뾰족한 쇄골이, 학대경, 밧줄, 매는실, 물병 같은 도구나 무기들을 보면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떤 자는 하수구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내 발치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투구에다 철사로 엮은 마스크를 쓴 아주 무시무시하게 인상을 주는 자였다. 그것은 부하임 지하에 있는 비밀스러운 세계의 먼지나 위험한 벌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쓰고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 단첼로트 대부가 나한테 해준 얘기에 의하면 책 사냥꾼들은 지하에서 포획물을 빼앗으려고 서로 싸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전쟁을 벌여 심지어 서로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처럼 온몸을 갑옷으로 휘감은 괴물 같은 존재들이 헐떡거리고 투덜거리면서 땅속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 말이 정말 믿어졌다. 그러나 대개의 통행인들은 단순히 꿈꾸는 책들의 도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찾아온 관광객들이었다.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소형 마이크를 든 여행 안내인들에 이끌려 때를 지어 좁은 길을 지나다녔다. 안내인들은 그들의 관광팀에게 예를 들어 어느 집에서 작가 우리안 느세크가 등대들의 골짜기를 어느 출판업자에게 비싸게 팔아넘겼는가를 소리쳐서 알려주었다. 관광객들은 마치 흥분한 거위들처럼 목을 길게 빼고 수다를 떨었고 안내인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아주 천박하고 하찮은 것들을 쳐다보면서도 놀라워했다. 나한테는 어떤 멍청하고 잔인하게 생긴 시골뜨기가 달라붙어 계속해서 길을 가르쳐주면서 내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다. 그 쪽지에는 오늘 저녁에 어떤 시인이 명예롭게도 어느 서점에서 개최하는 숲속의 시간에 자신의 작품을 낭독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이런 식의 노상강도 같은 행위는 그냥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를 가나 책 같은 것을 다리까지 뒤집어 쓴 체구가 작은 족속들이 돌아다닌 것을 보였다. 예를 들면 찻잔 속의 인어공주라든가 딱정벌레의 매장에 강국판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걸어다니는 강국판들은 이따금 서로 부딪히곤 했는데 속이 비어있는 책 모조품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시야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는 대개 웃으면서 두 다리로 다시 일어서려고 끙끙거렸다. 12권이나 되는 두꺼운 책들을 아슬아슬하게 던져 올렸다 받는 어느 거리 예술가들의 재주를 보면서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 번이라도 책을 공중에 던져 올렸다 다시 받으려고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그 책을 던지는 국외사는 4개의 팔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어떤 거리 예술가들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차무니아의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변장하고 누가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던져주면 작품들 중에서 그 등장인물에 해당하는 구절을 암송해 보였다. 어느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나는 교활한 자들에 등장하는 주인공 하일로 슌글리시로 변장한 자를 보았으며 돌이 눈물을 흘릴 때 나오는 오크오크라 그리고 고피트 레터캐리를 쓴 명작 차닐라와 오리개구리에 나오는 빈혈증에 시달리는 주인공 차닐라 후스테코엔의 모습도 보았다. 나는 그저 산에 사는 말라깽이 털복숭이 정령일 뿐이에요. 여주인공 차닐라 역을 연기하는 그 거리의 배우는 아주 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오리개구리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결코 다가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악령들의 계곡에서 벗어나요. 이 불과 몇 마디의 문장만으로도 내 눈에서 다시 눈물을 쏟아내기에 충분했다. 고피트 레터캐트리야말로 천재였다. 나는 거리 연극이 벌어지는 장소에서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다. 가자. 계속해서 가자. 나는 서점들의 쇼 윈도 안에 걸려있는 포스터들을 주의 깊게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신앙송의 밤, 문학살롱, 책의 첫 출판 기념, 그리고 운문경시대의 따위의 광고가 걸려 있었다. 행상인들은 나를 매번 그런 쇼 윈도에서 잡아 끌여 그들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책들을 강제로 들이대면서 길목마다 뒤를 쫓아다녔다. 그러고는 목청껏 그들의 허섭쓰레기 작품들을 낭송하는 것이었다. 이 마구 들이대며 쫓아다니는 작가들로부터 겨우 도망친 나는 어느 검은 페인트로 칠을 한 집 앞을 지나갔는데 그 집의 문에는 위험한 책들의 진열실이라는 나무 팻말이 붙어 있었다. 붉은 벨벳쇼를 거친 노루와 잡종으로 보이는 개 하나가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지나가는 해인들한테 오싹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낸 채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위험한 책들의 진열실에 들어가면 각자 알아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의 출입은 금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에는 여러분을 물어뜯을 수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노리는 책들 말입니다. 독이 있고 목을 조이면서 헐떡거리는 책들이요. 모두 진짜입니다. 유령 요리가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신사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한 책들의 진열실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쓰고 가장 사랑하는 분들에게 입맞춤을 해두십시오. 옆길에서는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시트에 덮인 몸뚱이들이 들것에 실려 나왔고 못질을 해 닫은 그 집 창문에서는 둔탁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구경꾼들은 그 진열실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저건 여행객들을 노린 함정일 뿐입니다. 울긋불긋한 반점이 있는 옷을 입은 난쟁이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 진짜 위험한 책들의 진열실에 대중이 접근하도록 할 만큼 정신 나간 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진짜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오름도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게 뭔데요? 나는 흥분해서 물었다. 그 난쟁이는 겉옷을 펼치더니 그 안에 끼고 있던 10개 남짓한 작은 병들을 나한테 보여주었다. 그는 신경을 바짝 쓰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겉옷을 다시 닫았다. 이건 몸속에서 오름이 순환하는 진짜 시인들의 피입니다. 그자는 음모라도 꾸미는 듯이 속삭였다. 이것 한 방울을 포도주 잔에 넣고 마시면 당신은 모든 소설들을 한각처럼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한 병에 단 5피라입니다. 아니 됐어요. 나는 거절했다. 난 작가예요. 너희 같은 린트브름 요새에 사는 속물들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되느냐 행세하지? 내가 급히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그 난쟁이가 뒤에서 소리쳤다. 너희들은 그냥 잉크만 가지고 시를 지을 뿐이야.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오름에 도달하는 자가 거의 없는 거란 말이야. 이런.
나는 부하임에서 가장 초라한 어느 구역에 이르게 된 것이 분명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여기에는 눈에 띄게 많은 책 사냥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불분명한 자들과 검은 거래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챘다. 보석을 박아 장식한 책들을 가죽자루에서 꺼내 건넨 다음 피라 은하가 가득히 든 묵직한 주머니를 받고 나면 책 소유자가 바뀌는 것이었다. 여기는 무슨 암거래 시장 같은 곳이었는데 나는 바로 그 소굴에 빠진 것이었다. 한글 목록에 들어있는 책들에 관심 있으십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가죽옷을 뒤집어 쓴 어느 책사냥꾼이 내게 물었다. 그는 해골 모자이크 무늬의 마스크를 쓰고 10여 개나 되는 단도가 매달린 허리띠를 두르고 장하에는 도끼가 2개 매달려 있었다. 저 뒤에 있는 어두운 골목길로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지금까지 꿈도 꿔지 못한 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그런데 흥미 없습니다. 나는 급히 먼 데를 쳐다보면서 외쳤다. 책 사냥꾼은 악마처럼 웃었다. 물론 나에게 책 같은 건 없었다. 그는 그곳을 떠나는데 등 뒤에 대고 거칠고 굵은 목소리로 마구 외쳤다. 나는 네 목을 비틀어 버리고 네 손을 잘라 식초에다 넣어 팔 생각이었어. 린트브름 요새에서 나온 값진 유물들은 부하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 나는 이 음침한 구역에 벗어나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몇 개의 좁은 길을 지나자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가 무사태평한 관광객들과 꼭두가시 인형들을 가지고 유명한 연극들을 공연하는 거리 예술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잠시 숨을 돌렸다. 아마 그 책 사냥꾼은 그저 음산한 농담을 짓거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린트브름 요새 주민들의 몸 일부가 부하임에서 미라가 된 다음 시장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팔린다는 생각을 하자 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다시 행인들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다. 페른하인 낭제이족의 어린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수줍게 서로 손을 잡고 총총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아이들의 커다란 눈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서정 시인들을 쳐다보면서 번뜩거렸다. 저기다 저기야! 호지와 라피도 말이야! 그들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면서 흥분하더니 작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켰다. 저기다 저기야! 감성주의자 카일 하르트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 그럴 때면 아이들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너무 감격해 반드시 기절하고 말았다. 나는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눈으로 본 경이로웠던 모든 일들을 내 기억 속에 다 담을 수는 없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치 갈수록 더 훌륭한 예술가의 착상이 그려낸 엄청나게 많은 사파들이 담겨있는 그림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산책을 하는 느낌이었다. 걸어다니는 문자들과 현대식 인쇄기에 대한 선전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집들의 벽에는 유명한 소설 주인공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시인들의 기념 조각상들도 있었다. 고서점들로부터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책들이 거리로 넘쳐나오고 있었다. 책 상자들 속을 뒤집어 헤치면서 차지하려고 서로 싸워대는 모습들이 보였다. 허접 쓰레기 같은 고서적들로 가득 찬 상자들이 엄청나게 긴 뱀처럼 꼬리를 물고 지나갔으며 그 사이에 섞여있는 리벤차르족들은 저속한 작품들을 마차에 가득 담아와 대중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이 도시 안에서는 어디서 언제 날아올지 모를 책에 머리를 맞지 않으려면 늘 몸을 굽히고 다녀야만 했다. 나는 그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불안정한 문장 몇 개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책을 주제로 하면서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너는 공포문학으로 나를 늑대 인간들이 사는 숲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오늘 저녁 금박질 서점에서 숲속의 시간 낭독회가 있다. 아우로라 야누스의 2번째 장편 소설의 초반엔 서문의 오자가 2배나 많아 단돈 3피라에 팔렸다. 만약 오름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 델러리 힌들피들러일 거야. 그건 인쇄 기술 면에서 볼 때 인쇄업 전체의 수치스러운 일이야. 주석을 달 게 아니라 주석에 관한 소설을 써야 할 것이다. 그건 아마도... 마침내 나는 어느 사거리에 멈춰서서
몸을 돌려 그곳 내리막길들에 늘어서 있는 서점들의 수를 세어보았다. 무려 71개나 되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목 위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여기서는 생활과 문학이 하나인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인쇄된 언어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여기야말로 나의 도시였다. 이곳은 나의 새로운 고향이었다. 7장 공포의 여인숙. 나는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약속하는 듯한 황금 깃털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작은 여인숙을 발견했다. 그 이름이 기분 좋게 고풍스러워 보여서 아마 성공한 작가가 손으로 쓴 글일 것이라는 생각은 물론 깃털 베개를 베고 조용히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나는 잔뜩 기대를 걸고 어슴푸레한 불빛이 비치는 여인숙에 홀로 들어선 다음 곰팡내 나는 카펫을 밟고 나무 카운터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구리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에는 스프링이 달려있어 거기서 나오는 몹시 시끄러운 소리가 홀 안으로 울려 퍼졌다. 나는 몸을 돌려 내리막으로 경사진 복도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 카운터 쪽으로 갔다. 그런데 갑자기 놀랍게도 거기에는 마치 금방 땅속에서 솟아나기라도 한 듯 직원이 한 명 서 있었다. 그가 어둡고 추운 네베라임 출신이라는 것을 그의 창백한 피부에서 알아낼 수 있었다. 제바크 제리오자의 모범적인 단편소설 구질구질한 사람들에서 나는 네베라임족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이 어딘가 섬뜩한 차무니아 족속을 나는 거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만났다. 예, 무슨 일이세요? 그가 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금방이라도 숨을 거두려는 것처럼 들렸다. 아, 저는 방을 하나 구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나는 아까 그 자리에서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가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내가 쓸 방은 그 카운터 직원이 재촉하는 바람에 나는 방값을 미리 지불해야 했다. 알고 보니 가장 더럽고 초라한 방이었던 것이다. 아마 나는 목류병자처럼 정신을 놓고 돌아다니다가 부하임에서 가장 나쁜 숙소를 찾아낸 것 같았다. 부드러운 깃털로 채운 베개 따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고 시큼한 곰팡내가 나는 매트레스 하나에 귀에 거슬리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담요 하나가 전부였다. 그리고 주위에서 몹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음으로 미루어 보건대 옆방에 투숙하고 있는 예티족 몇 명이 가구들로 음악을 연주하려는지 벽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와 무엇인가가 나무바닥 아래로 흘러가는 소리가 났다. 내 머리 위에 손이 안 닿을 만큼 높은 천장에는 외눈박이 하얀 박쥐 한 마리가 매달려 있었는데 마치 내가 잠이 들면 무슨 끔찍한 일이라도 벌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장담하건대 여기서는 아마 아침 5시만 돼도 햇살이 무자비하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조금의 빛만 있어도 나는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눈가리개를 쓰는 것은 싫었다. 그것을 쓰고 자본 적이 있었는데 이튿날 아침에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고 몇 분 동안이나 내가 하룻밤 사이에 장님이 된 거라고 확신하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나는 마치 머리 없는 닭처럼 이리저리 마구 뛰어다니다가 의자에 심하게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관절을 삐고 말았다. 어쨌거나 나는 이날 밤을 이 여인숙에서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여행 중에 먼지가 묻은 내 몸을 소금기가 있는 용액으로 씻었다. 지금으로선 이걸로 충분했다. 부흐하임의 고서점들은 24시간 내내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나는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났을 뿐 아니라 밤새 이 도시 안의 서점들을 샅샅이 파헤치고 다니면서 책들을 구경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는 박쥐와 옆방의 예티들에게 잘 자라고 빌어주고는 다시 바쁜 활동 속으로 뛰어들었다. 부흐하임은 단 일부, 어쩌면 겨우 10분의 1 정도만이 지상에 드러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지하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지하 도시에는 음산한 개미소굴처럼 터널망이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게 뒤얽힌 갱도, 협곡, 통로, 굴 같은 것들이 땅 밑으로 수킬로미터나 뻗어 있었다. 현재 이러한 지하동굴 시스템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는 선사시대에 살았던 개미 종족이 만든 것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사시대의 대형 곤충들인 그 종족은 이미 수백만 년 전부터 그들의 거대한 알을 숨기려고 그런 구조물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이 도시의 고서적상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런 터널 시스템은 수천 년 동안 수십 세대에 걸쳐 서적상들이 고서적들을 저장할 창고들을 만든 목적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파내려 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도시의 표면 밑에는 두껍게 도사리고 있는 몇 군데의 지하미로 영역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이런 추측 등 말고도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원래 터널은 선사시대의 곤충류가 판 것이고 그 후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을 거쳐오는 동안 문명화된 생물들에 의해 더욱 확장되어 있었다는 혼합이론을 믿고 있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세계는 이 도시의 밑에 존재하면서도 오늘날까지도 완전하게 개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하묘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오래되고 더 값어치 있는 책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부흐하임의 좁은 길들을 따라 쏘다니다 보면 잡석으로 포장된 도로 밑으로 뻗어 있는 미로가 머릿속에서 연상되곤 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아마도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다. 찻집들과 선술집 말고도 온갖 먹을거리들이 값싸게 파는 거리 자판대가 수없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운 소시지와 쑥을 채운 치킨, 차르게 구운 책존벌레, 지혜 방강, 김이 나는 맥주, 날아다니는 케이크, 뜨거운 땅콩, 차가운 레몬주스 등이 있었다. 작은 불 위에 쇠단지를 올려놓고 치즈를 넣어 끓이고 있는 치즈 조리대가 길게 놓여 있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빵을 사서 그 치즈 단지 속에 적신 다음 먹으면 정말 맛있었다. 나는 빵 한 덩어리를 사 그것을 끓인 치즈 속에 제대로 적신 다음 허겁지겁 입으로 베어 먹으면서 찬 레몬주스 2잔도 함께 들이켰다. 돌아다니느라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터라 엄청난 양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뱃속으로 집어넣다 보니 바라던 대로 포만감은 왔지만 너무 지나치게 먹어 몸이 불편한 느낌도 들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얼마나 속이 안 좋던지 혹시 불치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는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다 1시간 정도 소화를 시키려고 산책을 한 후 심하게 몇 차례 방귀를 낀 다음에야 속이 편해졌다. 산책을 하는 동안 나는 구경을 안 한 게 없었다. 여전히 고서점들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것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건 책들을 포장한 엄청나게 무거운 묶음들을 들고 끙끙거리며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서였다. 어디를 가나 어이없이 싼 가격표가 붙은 믿기지 않을 만큼 귀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액트로 리크바서가 쓴 제 방에 둘러싸인 곳은 작가의 사인이 들어있는데도 가격은 겨우 5피라였다. 부흐하임의 미로에 대해 쓴 책은 굉장한 혹평을 받았던 부흐하임의 지하묘지는 전설적인 책 사냥꾼이었던 콜로포니우스 레겐샤인이 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겨우 3피라였다. 우울한 염세주의자였던 흐무리 시그잘이 쓴 인생 해계록, 그래도 엉겅퀴의 가격은 말도 안 되게 겨우 6피라였다. 나는 작가들의 이상향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단첼로트 대부가
나한테 유산으로 남겨준 얼마 안 되는 돈만이라도 나는 여기서 순식간에 정말인지 린트브룸 요새에 사는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도서관 하나쯤은 몽땅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우선 그저 이 부근을 따라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8장 키비처의 고서점. 거리 곳곳에 북적거리는 강경들을 바라보며 놀라던 것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멍청하고 잔인하게 생긴 족속들이 서로 밀치고 거리 행상인들의 치근대는 모습들이 점차 내 신경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어둠이 다가오고 날씨는 점점 서늘해졌으므로 나는 마침내 고서점들을 샅샅이 파헤치며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러나 어느 서점으로 들어가야 하지? 이런저런 책들이 뒤섞여 파는 대형 서점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소형 전문 서점부터 찾아가는 게 나을까? 만약 후자 쪽을 택한다면 어떤 전문 서점으로 가야 할까? 서정 시집들이 있는 서점으로? 탐정 소설 쪽으로? 악마가 등장하는 계기문학 쪽으로? 아니면 그랄전트에서 쓰인 철학 서적들이 있는 곳으로? 아니면 플로렌트의 바르크 서적들을 찾아서? 달콤한 온갖 문학 서적들을 진열해놓고 쇼윈도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서점들은 유혹적으로 보였다. 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발길이 막 닿은 서점으로 결정했다. 그 서점 입구의 문에는 이상한 기호가 하나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원이었는데 원의 안쪽은 다시 3개의 굽은 선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 서점 안은 희미하게 불이 밝혀져 있어서 창가에 진열된 책들의 제목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이 거리에 있는 어떤 고서점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유혹적인 서점으로 보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서점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희미하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시들어 보잘것없는 책들에서 나는 낯익은 곰팡내가 킁킁거리면서 내 코 속으로 들어왔다. 잠시 동안 책방 안에는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두 눈은 조금씩 희미한 불빛에 익숙해졌다. 그러다가 서가들의 어른거리는 회색 그림자들 사이에서 둥그분 형체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훔쳐보는 듯한 그자의 거대한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리듬처럼 둔탁하게 빠드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에서 나타난 난쟁이가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무슨 양피지로 된 혀가 말하는 것 같았다. 압들 나르티갈러 교수께서 쓰신 저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런, 나는 피스터 베르크 출신의 망상가가 쓴 저서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하필이면 나는 나르티갈러의 작품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물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시각이 내 시적인 열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그냥 단순한 예의를 지키느라 그 읽을 수 없는 하찮은 책들 중 하나를 억지로 강요당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나가려고 했다. 겉을 모르면 깊이도 모르지요. 난쟁이가 대답했다. 나티갈러가 차모니아의 미로에 대해 연구한 성과를 오스타판 코리블리 박사가 흥미로운 논문으로 썼는데 혹시 그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나티갈러의 가장 재능 있는 제자였죠. 그리고 그 논문에서 미로에 대한 몇 가지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더라도 그건 절대 가장이 아닙니다. 사실 미로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대꾸하고서 나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서점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것 같군요. 당신은 학문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순수 문학을 찾으십니까? 현실 도피를 목적으로 하는 이탈 문학 말입니까? 장편 소설을 찾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정말 저희 서점에 발을 잘못 들여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실용 서적들 뿐이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혀 적대감이나 오만함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저 예의상 정보를 주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미안합니다. 나는 수줍게 말하고서 문고리를 밀었다. 이 도시가 처음이거든요. 린트브룸 요새에서 오셨습니까? 고서적상이 물었다. 나는 멈춰섰다. 직립보행을 하는 공룡의 삶에서 변하지 않은 것들 중 하나가 있다면 그건 누구나 그를 처음 보기만 해도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맞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과연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아직까지 가려내지 못했다. 금방 알아보시는군요. 내가 대답했다. 제가 장편 소설들을 모두 싸잡아서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는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늘 칼트블루트 왕자와 같은 장편 소설들의 작가 사인이 들어간 초반본만 찾는 관광객을 떨쳐내느라 별 의미 없는 말을 몇 마디 해야 했습니다. 이곳이 비록 순수한 실용서적을 파는 고서점이긴 하지만 저는 이미 린트브룸 요새에서 나온 많은 장편 소설들을 수집했답니다. 쭈글쭈글한 형상의 그 낭쟁이는 책들이 쌓여있는 탁자 위로 몸을 굽히더니 초 하나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이곳의 불빛 상태가 희미한 것도 죄송합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생각이 더 잘 나거든요. 불붙은 양초 심지에서 일렁이는 불꽃이 난쟁이의 얼굴을 드라마틱하게 비춰주었다. 불빛은 처음에는 밝게 비치면서 신경질적으로 춤추더니 점차 약해지면서 누그러졌다. 서점 주인은 장담하지만 분명히 전에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아이데트족 난쟁이였다. 그의 머리는 내가 여러 백과사전을 읽어서 아는 바지만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독특한 형태로 그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3개의 뇌가 들어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야 안 것이지만 그 이상스럽게 삐걱거리는 소리도 그의 두개골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난쟁이가 생각하는 것을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 하흐메드 벤 키피처가 제 이름입니다. 아이데트 쪽 난쟁이는 말하면서 내게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들을 내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붙잡고 악수했다. 힐데구스트 폰 민테멘츠라고 합니다. 책을 출판한 적이 있으십니까? 린트브룸 요새에서만요. 당신의 책들을 아직 읽지 못해 죄송하군요. 나는 어설프게 웃다가 나 자신이 바보 천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와 같았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생의 많은 시간을 린트브룸 요새 주민들의 문학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문학 작품을 쓰는 대형 도마뱀들의 몸속에 흐르는 냉혈 신진대사가 문체의 우아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죠. 아, 그래요? 나는 마치 그가 하려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말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도달했습니까? 냉혈 신진대사가 시문학의 균형과 조화에 전적으로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그럴듯하게 들리는군요. 저는 실제로 그 도마뱀 종은 순점이 묘모의 조직상 다름 아닌 작가로서의 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당하게 만들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은 수작업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3개의 손가락 끝에 달린 손톱은 필기구를 치는데 이상적입니다. 도마뱀의 두꺼운 피부 조직은 악의적인 비판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요. 아이데트 난쟁이는 킥킥거렸다. 린트브룸 요새는 차모니아 문학사에 남을 최고의 장편 소설들을 몇 권 내놓았습니다. 사르토리우스 폰 얀펠레크러스가 지은 행복이 없는 공간, 하르타임 폰 라인 기서의 달빛으로 가득 찬 차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힐디아 폰 드라멘 게르버의 플라밍고 자유색도 있습니다. 운율을 맞추지 못한 밤은 어떻고요. 쿨의 놀이를 보십시오. 수줍은 미끼도요. 게다가 그래피우스 폰 오덴 호블러가 쓴 기사 햄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 햄펠을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기사가 안경을 갑옷 속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에 거의 장님이 된 상태에서
창시합을 해야 하는 대목을 기억하시지요? 또 그의 아렉터뼈가 곤봉에 맞아 으깨져서는 소설 속의 한 장 내내 그가 수화법으로만 의사 전달하는 대목은 어떻고요? 나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슈퍼 코미디 작품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깊이 그 소설에 몰입한 적이 없었다. 단첼로트 대부가 그 지루한 책들을 내게 내밀었을 때 거의 창들었는 법에 관한 내용만으로 채워져 있는 100페이지 정도를 읽다가 참지 못해 구석에다 처박아 두었다. 물론이죠.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 아래턱 정말 재밌었죠. 처음 100여 페이지는 창다루는 법에 대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키비처가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부터 제대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작가가 150페이지 내내 이라는 글자 없이 서술해가는 그 장은 바로 어떤 글자를 일부러 빼고 글을 쓰는 그 기발한 문법적 발상입니다. 아이데트 난쟁이는 헛기침을 하더니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수탉이 식탁으로 오르더니 말하길. 수탉이 제 시간에 맞춰 식탁에 오를 때 그곳에 행복이 있네. 나는 그 구절을 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예, 그래요. 기발한 발상입니다. 내가 말했다. 사실은 읽은 적이 없었다. 헛소리였다. 그러나 장편 소설만이 아닙니다. 키비처는 활기가 넘치면서 외쳤다. 린트브름 요새에서 나온 것들 중에는 뛰어난 실용서적도 한 권 있답니다. 예를 들면 정원의 즐거움에 대해서가 그것이죠. 길들여진 자연의 묘사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나는 당황했다. 당신은 단첼로트 폰 질벤들의 히슬러를 아십니까? 말하면서 나는 마침내 잡고 있던 문 손잡이를 놓았다. 당신도 그를 아십니까? 설마 농담이시겠죠? 저는 그가 쓴 글을 잠자면서도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연뿐이다.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실외로 바깥의 정원으로 발을 옮긴다. 나무들이 소슬거리는 데서 그리고 별들 아래서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호흡한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벼워진다. 우리는 별에서 와서 별로 간다. 삶이란 그저 낯선 곳으로의 여행일 뿐이다. 이 왜소한 난쟁이는 단첼로트 대부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내 왼쪽 눈에서 눈물방울이 대구르르 흘러내렸다.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를 높이 평가하는군요. 그의 작품에서 겨우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도 그 정도로 격정적인 영향을 당신에게 끼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것으로 당신의 기사 햄펠에 대한 무지는 만회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빌어먹을. 아이데트 난쟁이는 남의 생각까지도 읽는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부터 좀 더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말하는 것을 억누를 때처럼 자기 생각을 억누를 수는 없죠. 키비처가 미소를 지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 대해 알 만큼 알았으니 당신 생각을 읽으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단첼로트를 잘 알고 있죠? 맞습니까? 그분은 나의 대부 시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입니까? 제가 생각 없이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그분은 천재였죠. 고마워요. 그분은 결코 그걸 주장한 적이 없었지만요. 그것이 그분을 더욱 뛰어나게 해주는 점이지요. 그분의 정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감시하듯이 그만한 잠재력을 가진 분이 책 한 권을 쓰는 일로 그쳤다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단첼로트 대부가 생전에 이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자 다시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자, 좀 앉으시죠. 린트브름 요새에서 그 먼 길을 오셨다면 지치셨을 겁니다. 모카커피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고서적상은 한쪽 책꽂이 위에 놓여있는 커피 주전자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다. 돌연 내 몸의 팔다리가 무거워졌다. 나는 아침동이 틀 때부터 계속 걸어다녔으며
여인 속에 들어가 거의 쉴 틈도 없이 다시 몇 시간 동안이나 도시 안을 헤매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그의 말을 듣자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가 의식이 되었다. 나는 의자에 걸터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이지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잃지 않겠습니다. 키비처는 내게 아주 매혹적인 향기를 풍기는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다만 아주 의례적인 질문인데 당신이 왜 부하임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어쩌면 하늘의 섭리가 나를 이 서점 안으로 끌어들였는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서 단첼로트 대부의 문학 애호가를 발견한 것을 보면 말이다. 내가 찾는 것을 이 난쟁이한테서부터 시작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어떤 작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든묘지가 있는 듈스카르트의 습지보다는 부하임이 더 낫죠. 그렇게 말하고서 웃어대는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천식 발작처럼 들렸다. 나는 원고를 배낭에서 끄집어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찾고 있는 작가가 쓴 겁니다. 나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그가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유령을 찾고 있는 겁니까? 난쟁이가 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좋아요.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고 서적상은 먼저 손가락 끝으로 원고의 종이 한 장을 지더니 비비면서 종이의 질을 살펴보았다. 그건 고 서적상이 직업상 보이는 정형적인 손 움직임이었다. 크랄준트에서 생산된 아주 고질의 수작업 종이로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올츠 종이 공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무게가 200g 정도 되고요. 그는 종이에다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산을 좀 많이 넣었군요. 연분홍 색조에 자작나무와 솔잎 향기가 납니다. 표백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군요.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거칩니다. 길가의 행상인들처럼 부하임의 고소적상들이 집거려대는 이런 말들을 나로서는 알아듣기 힘들었다. 키비처는 집게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쓸었다. 지름새가 불안해요. 5mm마다 금이 간 것이 보이는군요. 아주 오래된 기계를 쓴 것 같습니다. 아마도 556년산 섬유 절단기를 썼나 봅니다. 선을 긋는 데는 낙지 목물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그냥 내용을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마치 체명 상태에서 깨어난 듯이 원고의 첫 페이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분명 그는 내가 그랬듯이 그 원고 위에 쓰인 아름다운 문구에 놀라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마치 악보를 보며 흥얼거리듯이 문장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곁에 없는 듯 그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여러 차례 잠긴 목소리로 웃더니 외쳤다. 예, 바로 이겁니다. 그는 매우 흥분해 있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마치 내가 린트브름 요새에서 그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보였던 반응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거의 쉴 새 없이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리다가는 이내 눈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숨이 막혀 헐떡거리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이마를 쳤다가 다시 동의하고 열광하는 소리를 토해내기도 했다. 그래 맞아 그래. 이거야말로 최고야. 정말이지 완벽해. 그러더니 그는 그 종이들을 떨어뜨리고는 몇 분 동안이나 말없이 의자에 앉은 채 어둠 속을 응시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헛기침을 했다. 키비처는 깜짝 놀라더니 커다랗게 번뜩거리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의 호박색 동공이 떨렸다. 그래서요? 그 작가를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키비처가 중얼거렸다. 나도 알아요. 그것을 쓴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단한 인물이죠. 키비처는 내게 그 원고를 돌려주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서점 안 전체가 더 어두워졌다. 부하임을 떠나십시오.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발 저희 가게에서 나가주십시오. 즉시 린트브룸 요새로 돌아가세요. 아니면 어디로든. 하지만 어쨌든 이 도시에서 사라지십시오. 절대 어떤 호텔로도 들어가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그 원고를 보여주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없애버려요. 푸하임에서 도망치십시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요. 그의 충고들은 원래 내가 계획했던 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의 것들이었다. 첫째, 나는 이 서점 안에 더 머물면서 친절한 아이디트 난쟁이와 좀 더 수다를 떨고 싶었다. 둘째, 나는 마침내 린트브름 요새에 등을 돌릴 수 있게 되어 몹시 기뻤기 때문에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짓 따위는 결코 하지 않을 셈이었다. 셋째, 나는 당연히 언젠가는 내가 머무는 여인숙으로 되돌아갈 생각이었다. 거기에는 내 소지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나는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그 원고를 보여주고 싶었다. 다섯째, 물론 나는 내가 지금껏 본 것들 중 가장 흠잡을 데 없는 이 문학작품을 결코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나는 내 모든 꿈을 실현시켜 줄 것 같은 이 위대한 도시를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미처 반박하기도 전에 그 난쟁이는 나를 서점 밖으로 밀어내었다. 제발 내 충고를 들으십시오. 그는 나를 문 밖으로 밀어내면서 속삭였다.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다시 봅시다. 아니, 다시는 보지 맙시다. 도망쳐요. 가능하면요. 그리고 삼원을 피하십시오. 그는 깡 하고 문을 닫더니 안에서 잠근 다음 창문에다가 닫혔음이라는 팻말을 내걸었다. 서점 안은 온통 어둠뿐